우리 부부는 결혼 5년 차다. 남들이 말하는 권태기가 올 법도 한식이지만 나는 우리 관계가 꽤 견고하다고 믿어왔다. 아내는 차분했고 나는 그런 아내를 늘 존중했다. 우리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주말이면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일주일의 피로를 털어놓는 그런 평범하고도 행복한 일상을 보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아주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내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했다.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들떠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기 좋았다.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바로 잠자리에 드는 날이 부쩍 늘었다. 처음에는 그저 고단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 또한 직장 생활을 해봤으니 그 치열함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조금씩 이상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옷차림이 달라졌다. 늘 단정한 셔츠나 슬랙스만 고집하던 사람이 갑자기 조금 더 화려하고 몸에 선이 드러나는 옷들을 입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패션 감각이 바뀐 것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 옷들은 예전에 아내가 고르던 취향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옷장을 열어보면 옷감이 바뀌어 있었고 구두의 굽 높이도 달라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에게서 나는 냄새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다. 아내가 출근하고 난 뒤 어질러진 화장대를 정리하다가 나는 멈칫했다. 화장대 구석 평소 아내가 쓰지 않던 검은색의 세련된 향수병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호기심에 뚜껑을 열어 살짝 맡아보았다. 코끝을 찌르는 낯선 향기.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아찔한, 마치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 작정하고 뿌린 것 같은 강렬한 잔향이 내 신경을 긁었다. 우리 집에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낯선 냄새였다. 아내에게 이런 취향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우리는 결혼하고 쭉 같은 향수만 써왔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아내가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봤다. 향수 바꿨어? 향이 좀 달라진 것 같네.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아, 그거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 사은품으로 받은 거야. 웃으며 넘기는 아내의 눈빛이 어딘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진 건 나의 지나친 의심 때문일까? 아니, 내 감각은 틀리지 않다. 나는 아내를 너무 잘 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할 때의 그 짧은 공백, 눈동자의 미세한 떨림까지 나는 모두 읽어낼 수 있다.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걸 나는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도 평소처럼 분주했다. 아내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고 나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옷방에서 나온 아내는 평소보다 훨씬 더 꾸며진 모습이었다. 입술은 평소보다 조금 더 붉었고 눈매는 또렷했다. 다녀올게. 짧은 인사를 남기고 현관으로 향하는 아내의 뒷모습.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배웅하며 현관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려 손을 뻗었다. 여기, 옷깃 좀. 아내의 어깨에 걸친 코트의 깃을 잡아주던 순간 손끝에 차가운 코트의 재질이 닿았다. 그리고 동시에 내 코끝을 스치며 지나가는 강렬한 향기. 어제 화장대에서 맡았던 그 낯선 향수 냄새가 아내의 코트 깊숙한 곳에서부터 아주 선명하고 진하게 풍겨나왔다. 마치 누군가의 품속에 깊숙이 안겼다 나온 것처럼 그 향기는 아내의 체취와 뒤섞여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 밖은 쌀쌀한 날씨였지만 코트에서 풍기는 향기는 너무나도 뜨겁게 느껴졌다. 나는 손을 멈춘 채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어느덧 결혼생활 5년 차, 우리 부부의 일상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태엽시계처럼 아무런 문제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시계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아내는 여전히 회사 일에 몰두하고 있었고 승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 달리는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 다름없어 보였지만 무언가 미묘한 공기가 거실에 감돌기 시작했다. 오늘도 야근이야.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좀 한가해질 거야. 현관문을 닫으며 아내가 무심하게 던진 말이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고생했다며 가볍게 포옹이라도 했겠지만 나는 어느새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툭 하고 가방 옆에 내려놓은 그녀의 휴대폰 화면이 짧게 켜졌다 꺼졌다. 카카오톡 알림이었다. 메시지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화면에 찍힌 이름이 아내의 직장 동료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 눈은 놓치지 않았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기대어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렸다. 내 안에 섬세하고 의심 많은 본능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왜 자꾸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거지? 왜 집에서도 그토록 불안해 보이는 걸까? 아내가 씻으러 들어간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홀린 듯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아내의 차 키가 탁자 위에 무심하게 놓여 있었다. 평소라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이다.
하지만 머릿속을 스치는 의구심이 도덕적인 주저함을 압도해버렸다. 나는 조용히 차 키를 집어들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 가슴을 꽉 움켜쥐었다. 지하주차장의 싸늘한 공기가 폐부로 밀려 들어왔다. 그녀의 차 문이 열리고 나는 운전석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야 했다. 늘 야근이라며 늦게 귀가하던 그녀의 경로가 정말 회사와 집 사이였는지 확인만 하면 이 터무니없는 의심도 끝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기계는 냉정했다. 블랙박스 전원을 켜고 최근 녹화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삭제? 최근 2주간의 영상 데이터가 통째로 지워져 있었다. 단 한 프레임도 남지 않은 깨끗한 저장소 화면을 보며 나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실수로 지울 수는 없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은폐한 것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공포감과 분노가 뒤섞여 온몸이 떨려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조수석 바닥과 시트 틈새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무언가 결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때 조수석 아래 시트 틈새에 끼어있던 빳빳한 종이 한 장이 손끝에 걸렸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실내등을 켰다. 그것은 영수증이었다. 흔한 편의점 영수증도 카페 영수증도 아니었다. 강남 한복판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최고급 레스토랑의 결제 내역이었다. 결제 인원은 2명.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내 몸은 마치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날은 아내가 중요한 회사 회의가 있다며 밤새 사무실을 지키겠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어느덧 습관이 되어버린 걸까? 아내의 퇴근 시간인 저녁 8시가 지나가고 있었다. 거실의 정막은 내 숨소리마저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거실 소파 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올 도어락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지난번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을 때의 그 서늘한 기분은 여전히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아내는 정말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나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연극을 벌이고 있는 걸까? 나는 노트북을 펴고 엑셀 파일을 열었다. 지난 한 달간 아내가 말했던 야근 날짜와 실제 귀가 시간을 분 단위로 기록한 문서였다. 단순히 기록만 한 것이 아니었다. 아내가 속한 팀의 공지사항, SNS에 올라온 회사 동료들의 게시글, 그리고 아내가 은연중에 흘렸던 말들을 퍼즐처럼 맞춰보기 시작했다. 마감 기한이 겹쳐서 회의가 길어졌다고 했던 지난주 화요일, 회사 동료의 인스타그램에는 이미 팀 전체가 퇴근 후 회식을 즐기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자리에 없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이성을 갉아먹었다. 아내는 승진을 위해 쉼없이 달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아내는 승진에 대한 열망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가끔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그 표정은 내가 알던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 섬세하고도 낯선 표정이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아내는 오늘 아침에도 꼼꼼하게 화장을 고치며 자신이 아끼는 스카프를 둘렀다. 회사에 갈 때 평소보다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단정한 출근 복장으로 보이지 않았다. 드디어 현관문에서 띠띠띠 소리가 났다. 나는 황급히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아내가 들어왔다. 현관 너머로 풍기는 묘한 향수 냄새가 섞인 비릿한 공기가 거실까지 스며들었다. 평소에 아내라면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던져두고 지친 기색으로 소파에 쓰러졌겠지만 오늘 그녀는 현관에서부터 무언가 들뜬 듯한 걸음걸이였다. 왔어? 내 물음에 아내는 짧게 대답하며 욕실로 향했다. 그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생기. 나는 그녀가 욕실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서둘러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가방을 살폈다. 전화기는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진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냈다. 잠금 화면은 당연히 열리지 않았지만 화면에 떠오른 알림창 하나가 내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욕실에서는 따뜻한 물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물소리에 가려진 채 화면 속의 메시지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내 눈앞에서 번쩍였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김 과장이 자네의 그 노고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내일은 더 좋은 소식 들려주겠네. 퇴근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거실의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쳤다. 오늘 낮 아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전화가 짧은 진동과 함께 화면을 밝혔다. 무심코 시선을 던진 그곳에는 상사로부터 온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오늘 밤 우리 단둘이서만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당신의 그 열정이 나를 미치게 합니다. 단순한 업무적 칭찬이라기엔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음흉한 문구였다. 머릿속에서 도화선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들이켰다. 냉수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뱃속의 불길을 조금은 잠재워주길 바랐지만 오히려 차가운 긴장감만이 온몸을 휘감았다.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비프음 소리와 함께 아내가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상기된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조명을 켰다. 갑작스러운 밝은 빛에 아내가 눈을 가늘게 뜨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짜증이 서려 있었다. 당신 왜 불도 안 켜고 이러고 있어? 사람 놀라게. 그녀의 말투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숨겨진 진실을 감추기 위한 연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까 휴대폰으로 온 메시지 봤어? 깊은 이야기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이지? 당신, 승진 때문에 상사랑 이런 관계까지 맺고 있는 거야? 내 물음은 억눌러왔던 감정만큼이나 날카로웠다. 아내는 잠시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어이없다는 듯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 조롱처럼 꽂혔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당신 지금 오해하고 있어. 그 사람은 이번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야. 이번에 우리 팀이 목표 매출을 달성하면 부서 전체가 인센티브를 크게 받는단 말이야. 그 메시지는 그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지, 그리고 나의 실무적인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 논의하자는 내용이었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저급한 사이가 아니라고. 그녀는 다급하게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들었다. 화면에는 빼곡한 매출 지표와 거래처와의 이메일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은 완벽했다. 정말 내가 지나치게 예민했던 걸까? 5년간 보아온 그녀의 성실함을 의심한 게 잘못이었을까? 아내의 당당한 태도에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내 앞에 다가와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것 봐, 이거 다 우리가 쏟아부은 노력의 결과물이야. 당신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잖아. 제발 이상한 상상 좀 그만해. 그녀가 보여주는 이메일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나는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아, 내가 정말 잘못 짚은 걸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비친 거실의 형광등이 그녀의 목덜미를 비추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하얀색 블라우스 기달에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묻어있는 붉은색 자국. 그것은 아내가 평소에 절대 쓰지 않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향기가 섞인 듯한 짙은 립스틱 자국이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의 등 뒤로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내는 나를 보고도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녀의 뺨에 묻은 옅은 붉은 기운, 그리고 평소 그녀가 쓰지 않는 화려한 색감의 립스틱 자국이 내 눈을 찔렀다. 오늘도 김 부장님이랑 회식이었어? 프로젝트 성과가 그렇게 잘 나왔나 봐. 새벽이 다 되도록 축하 파티를 하느라 바쁜 걸 보니.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비참할 정도로 삐딱하게 튀어나갔다. 아내는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로함보다 더 깊은 경멸이 서려 있었다. 또 시작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 지금 회사 일 때문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라고. 승진 심사가 코앞인 거 몰라? 당신이 집에서 빈둥거릴 때 나는 사활을 걸고 실적을 쌓고 있어. 실적? 립스틱 자국이 실적이야? 김 부장 차에서 내리는 당신 모습을 내가 못 볼 줄 알았어? 아니면 그 묘한 향수 냄새가 사무실 냄새라고 우길 셈이야? 나는 참아왔던 감정을 쏟아냈다.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어 내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다. 섬세하고 예민했던 내 성격은 이제 독이 되어 아내를 향하고 있었다. 아내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래, 당신은 늘 이런 식이지. 내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당신의 그 비루한 의심만이 진실이라고 믿는 거잖아. 당신이 이렇게 좁고 속 좁게 구니까 내가 회사에서 더 숨이 막히는 거야. 남자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지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아? 당신은 그저 실패한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겁쟁이일 뿐이야. 내가 겁쟁이라고? 너야말로 내 눈을 속이고 그 남자 품에 안겨서 출세하려는 거 아니야? 더러운 욕망을 이리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지 마.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가방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 그래야 속이 편하겠지? 내가 당신이랑 사는 게 얼마나 질식할 것 같은지 알아? 당신의 그 의심이 내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제발 그만 좀 해. 역겨우니까. 그녀가 내게 소리를 지르며 가방을 거칠게 흔들던 순간 가방 속 내용물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립스틱, 거울, 서류 뭉치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졌다. 아내는 다급하게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나는 그보다 먼저 그녀의 지갑을 낚아챘다.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이게 다 뭐야? 도대체 뭘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는 건데? 나는 억지로 지갑을 열었다. 영수증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다. 고급 레스토랑의 결제 내역들이 눈에 들어왔다. 손이 떨려왔다. 그때 지갑의 가장 안쪽, 지폐칸 뒤쪽 틈새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것은 흔한 영수증이 아니었다. 시내 외곽에 위치한 연인들을 위한 최고급 호텔의 멤버십 카드였다. 카드의 모서리가 바닥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나는 굳어버린 채 그 카드를 내려다보았다. 아내는 입을 꾹 다문 채 덜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있었다. 이 카드가 왜 내 가방 속에 있는지 이제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아내와의 그 폭발적인 다툼 이후 집안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녀는 거실 한구석에서 자신의 승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의심이 얼마나 구차하고 찌질한지 쏘아붙인 뒤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그 소리가 내 심장에 박힌 대모처럼 아프게 울렸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고작 이 짧은 말 몇 마디에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아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이 몰려왔다. 나는 그녀가 잠든 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에서는 그녀가 뱉은 독설이 끝없이 재생되었다. 하지만 의심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짙어졌다. 그녀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그 작은 호텔 마일리지 카드, 김 부장과 함께 갔다는 그 비즈니스 호텔의 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노트북을 켰다. 다행히 암호는 바뀌어 있지 않았다. 호텔 예약 사이트 계정에 접속해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훑어내려갔다. 심장이 쿵쾅거리다 못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호텔 결제는 분명히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결제 내역 옆에 붙은 동반 투숙객 정보를 확인하는 순간 내 숨이 턱 막혔다. 호텔 측에 등록된 이름은 김 부장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평생을 아끼며 살아온 이름 3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잘못 본 것이길 바랐다. 내 시력이 며칠 전부터 급격히 나빠진 것이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화면 속 글자는 변하지 않았다. 그날 밤 호텔에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은 내가 그토록 신뢰했던 내 동생이었다. 머리가 멍해지며 세상이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3년 전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던 동생을 위해 내가 직접 나서서 그녀가 다니는 대기업에 추천서를 써주고 면접 팁까지 전수하며 입사를 도왔던 바로 그 녀석. 우리 부부의 집에도 자주 놀러와서 마치 친형제처럼, 아니 친아들처럼 아내와 웃으며 저녁을 먹고 술잔을 기울이던 녀석이었다. 내가 아내의 승진을 축하하며 셋이서 파티를 열었던 날, 녀석은 아내에게 형수님 같은 분을 아내로 둔 형이 정말 부럽다며 씩 웃어 보였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아내는 김 부장과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내 동생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내가 그녀의 외도를 의심하며 집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동안 그 두 사람은 내 등 뒤에서 비웃음을 흘리며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거실의 정적이 공포스럽게 느껴졌다. 창밖으로는 야속할 정도로 평온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대로 자리에 굳어버렸다. 분노는 어느새 차가운 증으로 변해 내 온몸을 얼리고 있었다.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오는 순간 세상은 무채색으로 변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내 피부치와 내 아내, 그 두 사람이 버린 기만극 앞에서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손에 든 노트북이 무겁게 느껴져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그 작은 소음조차도 지금의 내 상황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이제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 내 인생도 우리 부부의 사랑도 그리고 내가 지켜주고 싶었던 내 동생과의 우애까지도 이제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호텔 결제 내역서와 함께 찍힌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요동쳤다. 사진 속에서 아내의 허리를 감싸쥐고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내 친동생 지훈이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부부의 곁에서 살갑게 굴며 아내의 승진을 누구보다 응원한다며 술잔을 기울이던 그 녀석이 사실은 내 등을 가장 깊숙이 찌르고 있었던 것이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가벼웠다.
내 온몸에 혈관이 뒤틀리고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폐를 긁어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평소처럼 피곤한 기색으로 들어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서늘하고 날카로웠다. 내가 거실 중앙에 증거들을 펼쳐놓은 것을 본 순간 그녀는 놀라는 기색조차 없었다. 오히려 비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소파에 던졌다. 이제 알았어? 눈치가 참 없네 우리 오빠. 그녀의 말투는 더 이상 내가 알던 다정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며 나를 벌레 보듯 내려다봤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훈이랑 너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아내는 차갑게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언제부터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제 이 집에서 누가 나가야 하는지겠지. 당신 기억해? 지난달 우리가 다퉜을 때 당신이 나를 밀치고 소리 지르며 위협했던 거. 그거 다 녹음해뒀어. 당신이 나를 감시하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고 했던 그 숨막히는 집착들까지 다 증거로 모았으니까.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놓은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내가 의처증 환자이자 가정을 파괴하려는 폭력적인 남편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었다. 심지어 지훈이까지 가세에 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두었다고 했다. 그들은 이미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이혼 과정에서 모든 재산을 가로챌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당신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들, 아니 이제 내 가족들은 당신의 그 광기 어린 집착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다 알고 있거든. 가진 거 다 뺏기고 길거리로 나앉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그게 당신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이야. 그녀의 협박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돈과 명예를 무기로 나를 짓밟으려는 그들의 계획 앞에서 나는 무력감을 느꼈다. 5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분이었다. 나는 대답할 힘조차 잃은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내 섬세했던 성격은 이제 그들에게 가장 공격하기 좋은 약점이 되어 돌아왔다. 잠시 후 쥐죽은 듯 조용한 거실에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다. 우리 가족 단체 대화방이었다. 손을 뻗어 휴대폰을 확인한 순간 나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가 올린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아내와 지훈이가 화려한 호텔 침대에 나란히 앉아 마치 승리라도 거둔 듯 환하게 웃으며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그 아래로 지훈의 메시지가 떴다. 형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선물 하나 준비했어. 이거 보고 이제 형 자리 좀 비워주지 그래? 거실의 공기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우리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아내가 그리고 그 옆에는 평생 가족이라 믿었던 내 동생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깔끔하게 접힌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오빠, 그만해. 이제 더는 추잡한 꼴 보이고 싶지 않아. 아내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내가 가해자인 양 연기를 시작했다. 그 옆에서 내 동생은 한술 더 떴다. 형이 우리 누나, 아니 형수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요. 그 의처증에 도청까지. 진짜 소름 끼쳐서 못 봐주겠더라. 나는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도청이라니 내 동생의 입에서 그런 가증스러운 거짓말이 나오다니 믿기지 않았다. 그들은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치밀하게 계산된 각본을 짜놓은 게 분명했다. 동생은 아내의 승진을 돕는 척하며 내 명의로 된 아파트와 자산을 교묘하게 그들의 공동투자라는 명목으로 돌리려 했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병적인 가해자로 몰아세워 아무런 보상 없이 내쫓고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 하는 것이었다. 너희들 정말 끝까지 갈 생각이지? 내가 낮게 읊조리자 아내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밀었다. 응, 끝내자. 당신 같은 사람. 이제 질려. 더 이상 내 앞길 가로막지 말고 조용히 사인해. 그러면 위자료는 조금 챙겨줄게. 아니면 이 증거들 다 세상에 뿌려줄까? 당신이 그동안 나를 얼마나 정신적으로 괴롭혔는지 회사 사람들도 다 알게 될 거야. 그녀는 내 휴대전화를 뺏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들이 호텔에서 웃으며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모의하던 녹취록. 그리고 동생이 아내에게 내 계좌 비밀번호를 넘겨달라고 채근하던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이 증거를 터뜨리는 순간 아내의 승진은 물 건너갈 것이고 동생 또한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다. 하지만 내 5년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상처로 남을 것이다.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가 내 심장박동보다 크게 들렸다. 아내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그저 나를 빨리 처리해야 할 골칫덩이로 여길 뿐이었다. 자, 이제 선택해. 평화롭게 이혼할래? 아니면 우리 다 같이 파멸할래? 아내의 차가운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주머니 속의 USB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인가? 아니면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내기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칠 것인가? 나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만약 내가 이 서류에 사인한다면 나는 패배자로 남겠지만 내 남은 인생이라도 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을 보며 나는 느꼈다. 이대로 물러서면 내 인생은 송두리째 짓밟힌 채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사인란에 펜끝을 대고 나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쳐다보았다. 과연 내가 펜을 긋는 쪽은 어느 곳일까? 나의 손끝은 갈 길을 잃고 멈췄다. 짐을 싸는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5년의 세월이 고작 캐리어 3개에 모두 담긴다는 사실이 허무하기 그지없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심하게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내가 집에 없는 사람인 양 혹은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의 잔재인 양 태어냈다. 더 이상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비난을 퍼붓는 소라는 없었다. 모든 진실이 폭로된 이후 우리 사이엔 징그러울 정도로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 뿐이었다. 나는 현관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우리가 함께 골랐던 커튼, 함께 마시던 커피잔, 그리고 나를 올가매던 수많은 기억들. 그것들이 이제는 낯선 타인의 물건처럼 보였다. 아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항복일까 아니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또 다른 치밀한 계산일까? 나는 문고리를 잡으며 낮게 읊조렸다. 결국 우리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네. 아내의 손가락이 멈칫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집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니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이제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다. 동생과 아내가 짜고 나를 몰아세우던 그 지옥 같은 나날들, 나를 의심 많고 섬세하다는 명목으로 가스라이팅하며 죄인으로 만들었던 그들의 가면을 나는 완벽히 박살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그들이 보인 추악한 탐욕은 나에게 오히려 해방감을 주었다. 사랑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그들의 본질을 확인한 순간 내 마음속 응어리도 함께 녹아내렸다. 새로 얻은 작은 오피스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 만큼 수척해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의심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남편은 이제 없었다. 나는 이제 나 자신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거울 속의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 끝일까? 내가 자유를 찾은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에 발을 들인 걸까? 그때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아내였다. 메시지 창을 열었을 때 화면에는 짧은 한 문장만이 떠 있었다. 고생했어. 이제 시작이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렀다. 그녀의 그 담담했던 표정이 떠올랐다. 단순히 나를 떠나보낸 것에 대한 안도일까? 아니면 내가 생각지 못한 치명적인 반격의 신호탄일까? 그녀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준비한 다음 장은 무엇일까? 내가 쟁취한 이 고독한 자유가 그녀에게는 또 다른 판을 짜기 위한 여유였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다시 한번 거울을 보았다. 내 뒤로 무언가 검은 그림자가 일렁이는 듯한 환각이 보였다. 복수라는 명목하에 우리가 서로를 파괴하며 보낸 시간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나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꽉 쥔 주먹을 펴며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등 뒤에 꽂히는 시선 같은 불안감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마지막 그 문장은 나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예고장처럼 보였다. 과연 이 침묵은 진정한 종지부일까? 아니면 더 잔혹한 비극의 전주곡일까?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향해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게임은 끝난 게 아니라 더 지독한 형태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준비를 마친 채 어둠 속에서 웃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다.